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85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예전에 한번 예고해드린 바가 있는 대로 홍성사에서 나온 장루이 바로의 자서전 인생유전 윤동진 선생 역의 책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5월 집단 실현과 개인 실현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68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장루이 바로가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가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는 기술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의 내용은 장루이 바로가 글을 쓴 스타일과 또 번역이라는 문제, 그리고 독자가 가지고 있는 예비 지식, 배경 지식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의 내용이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자신의 공부와 동학들을 위해서 이 부분의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홍성사라는 출판사에서 참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텍스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를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이 책을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자체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빨리 줄여서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고 본문의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5월) 집단 실현과 개인 실현. 모든 사람들은 말에서는 비슷하다. 단지 행동이 그들을 다르게 보여주는 것이다. 몰리에르. 당신의 법이 죽은 자들의 나라에서도 신성한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안티고네가 크레온 왕에게. 우리는 지금 뜨거운 지점 앞에 왔다. 소위 5월 사건들은 아직도 여론을 당혹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의 기습을 당하고 공포에 떨었으며 역습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들은 아직도 사건의 크기와 결과를 모르고 있다. 그것은 프랑스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이었다. 5월에 파리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그것이 전부다. 먹구름이 더 먼 곳에서 몰려와서는 계속 지구 주위를 배회하는 것 같다. 나는 아직 그것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적어도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우리는 두 가지 전조를 느꼈었다. 1967년, 1968년 시즌 동안에 무료 화요 공연 중의 하루를 비트시에 할당하려고 생각했었다. 내 생각에는 비트 운동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발전의 결과로 그 근원이 2차 대전 전의 초현실주의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다. 나는 거기에서 은근히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은 잘 짜여진 것 같았다. 어떤 시인들은 아주 호감을 갖고 그 공연을 격려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나는 순진한 마음에 프랑스 극장 단원을 내가 죽어가는 동안 때의 단원들과 동일하게 보았고, 앙드레 브루똥과 우리가 브리시어의 책을 읽던 때나 로베르 데스노스와 자동기술 집회에 참석하던 때와 거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날시온 극장을 위해서 나는 2번이나 리빙 시어터를 초청했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그들이 솔직한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는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젊은이들은 우리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모양이었다. 나는 소위 세대 간의 갈등이 꼭 기성세대의 행동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거부에서도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나는 당연히 희망을 품고 행복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더욱이 공통되는 분기의식을 갖고 어떤 집회에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이는 별로 중요할 것이 없었다. 사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처신했던 것이다. 객석은 10,000원이었다. 오대용 극장이 사방으로 터져나갈 듯했다. 무대 위에는 객석의 줄만큼 장발족들이 있었다. 순진하게도 나는 모두 축제를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했다. HC의 데모가 터졌다. 그것도 바로 리빙시어터 배우 중의 하나가 시작했던 것이다. 지독한 무질서였다. 아마도 사전 계획을 따라가는 듯한 몇몇 선동자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나 객석에서나 별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다. 그 공연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수정할 점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만일 우리 제안이 왜곡되었거나 불쾌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을 것이다. 첫째, 참석 거부. 둘째, 젊은 관객들 편에서 보이콧가 일어나서 그 공연은 진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계약은 신중하게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합법적 집회를 기다렸다가 혼란을 야기할 틈을 탄 것이다. 우리의 의도와는 먼 정치적 방법이었다. 그 일로 해서 나는 뒷맛이 씁쓸했고 불쾌했다. 우리들의 성실성이 기습을 받은 것이었다. 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나는 화가 난다기보다는 슬픈 생각이 들었다. 몇 달 후, 정확하게 1968년 4월 19일, 나와 아주 가까운 유대 관계를 맺고 있던 당시의 페스티벌 디렉터 위원장이었던 자크랑이 우리를, 즉 알렌 퀸이, 로랑 테르지에프, 조리스, 마들렌는, 벤모아를 초청했다. 내가 와서 황금머리를 공연해달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우정어린 초대에 쾌히 응했다. 우리는 낭시 연극대학의 국제 페스티벌 때 가장 훌륭한 학생극단들을 2번에 걸쳐 초청한 바 있었다. 나는 언제나 접촉과 전달과 교환의 계기가 되는 것에 응한다. 예전에 퀸이와 데르지에프가 훌륭하게 낭송했던 21살의 시인이 울부짖었던 반항의 외침을 모든 젊은이들이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은 내게는 정상적이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공연은 자크랑의 돈과 정치극에 관한 연설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나는 황금머리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 강의를 하고 발췌문을 소개했다. 그 일은 잘 지나갔다. 나의 동료들은 열렬하게 성공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 22시 15분에 토론이 시작되었다. 객석과 무대는 정치적인 선동자들의 계획적인 도발과 과격한 개입으로 넘쳐 흘렀다. 클로델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암살에 책임이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 우리는 완력을 쓰기에 이르렀다. 증오가 번져서 기례까지 연장되었다. 새벽 1시 30분, 나는 슬픔으로 녹초가 되어 침대에 쓰러졌다. 두 번째로 나는 함정에 빠졌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사전에 계획되었고 아주 멀리에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에 나는 매우 기분 나쁜 인상을 받았다. 파리의 사회적인 소요는 런던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었다. 나는 게이 로사크가에서 5월 10일에 일어난 경찰의 진압에 과오를 알았다. 11일 우리는 파리에 내렸다. 도처에서 난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소르본네 지역에서는 더 심했다. 3,000명의 학생이 봉기하고 교수들도 동조했다. 게이 로사크가 사건이 여론을 학생들 편으로 쏠리게 했던 것이다. 16시 30분, 나는 프랑스 극장에 있었다. 토요일이었다. 낮 연극장은 10,000원이었다. 그 시즌의 전망은 좋았다. 낮 공연에선 일본의 분라쿠 인형극 공연이 10,000원 관객 앞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13일에는 총파업이 있을 것인가? 미국의 폴 테일러 발레단이 그날 데뷔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파업이었다. 정치적인 동요가 확대되어 갔다.
사람들은 극단과 그룹에 대해서, 문화혁명에 대해서 언급했다. 샤를르 드골 대통령은 루마니아에, 조르주 뽕피두 수상은 페르시아에 있었다. 14일 화요일, 폴 테일러 발레단의 첫 공연이 열렸다. 모든 것이 훌륭하게 진행되고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순 시대에서 이의 시대를 넘어가고 있었다. 모순은 사람들이 반박하고 싶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의는 체계적으로 상대방을 모조리 거부하며 선언적으로 대적자의 존재를 제거한다. 이의론자는 어떤 모순으로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의론자는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존재까지도 부인하기 때문이다. 혁명의 열기가 증가되었다. 소르본노와 주요 대학들이 학생들에 의해서 점령되었다. 바리케이트, 최루가스, 뽑혀진 나무. 경찰이 마술처럼 사라졌다. 오대옹의 불행은 싸움판 한가운데에 위치한다는 데 기인했다. 학생들이 상원, 학술원, 루브르, 방송국까지 진격한다는 풍문이 돌았다. 총 걸기 시간이 도래했다. 5월 15일 나는 전화로 그리고 쌍시에서 돌아오는 한 친구의 증언으로 학생들이 오대옹을 점령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요청으로 우리 극단의 행정관 펠릭스 자쿠모니가 관계부처에 명령을 내려달라고 전화를 했다. 대답은 이러했다. 만일 학생들이 그 계획을 실천한다면 문을 열어주고 대화를 개시하시오. 달리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17시경이었다. 나는 그 구역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비정상적인 것 같지 않았다. 길은 한산하지도 않고 술렁대지도 않는다. 하기야 지금도 그때를 회상해보면 이상하다. 200m 떨어진 곳에서 분위기는 확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혹 내란의 분위기일 수도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에 공연은 만원을 잃은 가운데 시작되었다. 폴 테일러의 발레는 훌륭하고 새롭고 신선해서 젊은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듯했다. 막간일이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근처 길거리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계속 정상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야에 한 사람의 대목군도 경찰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은 침입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내일 재고해보기로 하자. 주위 사람들의 의견도 그와 같았다. 나는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곧 돌아가지는 않았다. 자코모니가 전화로 그들이 거기에 와 있다고 알려주었다. 우리는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은 관객이 나갈 순간을 택했던 것이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공연에 참석하고 객석에 남아 있었다. 좋아, 내가 갈게. 마들렌느는 나와 함께 가기를 원했다. 그때 우리 둘이서 떠났다. 붉고 검은 깃발들. 그들은 대략 5,500명쯤 되었다. 문화성 연극 부장 레종 씨가 옵서버로 거기 있었다.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무대 위로 갔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어 무대가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극단 무대 밑은 비어 있어서 200~300명이 20m 아래로 낙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소란이란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말을 시작했다. 나시온 극장이 국제적인 성격을 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모두 한꺼번에 말했다. 이유는 우리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무대 뒤에 있었다. 나는 군중들 속에서 리빙 시어터의 줄리안 백, 젊은 연출가들, 내 친구들인 작가들을 알아보았다. 무슨 생각으로 그들이 거기 왔을까? 난 알 수가 없었다. 그 혼란 중에 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잊지 않고 있었다. 1. 학생들의 행동은 한 사람에 대항해서도 아니며 한 프로그램에 대항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제1회 점령 보고의 원문이 될 것이다. 2. 프랑스 극장은 부르주아 문화의 상징으로 제거되는 것이다. 3.
오대용 극장은 앞으로 정치 집회용 광장으로 쓰일 것이다. 4. 모든 대화는 불가능하다. 새벽 4시경 우리는 돌아왔다. 우리는 12시에 장관에게 소환되었다. 5월 16일 정오, 발루아가 레종 씨와 함께 몇 분 후면 앙드레 말로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사실을 밝혀줄 것이다. 14시, 말로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지 그의 사무실장, 보좌관뿐이었다. 장 다르강트가 국제연극기관을 대표해서 우리 곁에 있었다. 어떤 결정도 어떤 방향 제시도 없었다. 나는 정부 당국이 의도적으로 자취를 감추는 데 놀랐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다. 극장은 이제 완전히 점령되었다. 모든 장소, 전화실, 타이프실, 등사실, 인쇄실, 의상실들은 공동침실과 부엌으로 변하고 벽에는 낙서, 빌로드막은 흙투성이었다. 극장 기술자들은 이를 악물고 그걸 참았다. 그들도 조합으로부터 아무 훈련도 받지 못한 것이었다. 16일 밤에서 17일까지 새로운 대화가 시도되었다. 분위기가 달랐다. 주동자들이 나와 있었다. 적어도 1시간 동안 빨간 머리의 한 꼬마가 무례하게 조롱을 하면서 우리를 욕했다. 그의 연설은 선거 때 사용되는 상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혁명적인 테크닉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급소를 찌르는 것이었다. 말로, 부르주아 문화, 프랑스 극장, 바로 누구나 겪는 일이다. 그 모든 것은 끝났다. 제로다. 취소되었다. 제거되었다. 죽었다. 마들렌과 나는 나란히 땅에 앉아 옆 사람들에게 그 젊은이가 누구인지를 물어보았다. 공방디. 그 유명한. 아니, 그럴 수가. 나는 그가 기억이 났다. 2년 전 그가 병풍들 때문에 주먹을 휘둘렀었던 사실을 생각해냈다. 초현실주의 유머로 다져진 나의 오래된 교양이 머리까지 치밀어 올라왔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내게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와 똑같이 무례하게 조롱하며 이번에는 그를 욕하는 대신에 정중하게 대답하며 결론지었다. 좋소. 바로는 죽었소. 그런데 당신들 앞에 한 사람이 살아있어.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함성, 브라보, 휘파람, 전체적인 혼란. 누군가 군중 속에서 말했다. 그렇지만 병풍들은 부르주아 연극이 아니었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르주아 문화를 위한 우애입니다. 휘파람, 함성, 브라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할 것이다. 그 다음날 신문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내 말에서 바로는 죽었다라는 말만 붙잡고 늘어졌다. 전화. 장관께서 당신에 대해 불만이십니다. 성명 같은 것은 내지 마십시오. 라고 레종 씨가 내게 말했다. 그가 침묵을 깨주기만 한데도 날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오대용 객석에서는 발언이 계속해서 나왔다. 반론이 제기되고 충동적으로 움직였다. 나는 교수들이 첫 번째로 가르치고 싶어 한다고 항의하는 자들을 보고 놀랐다. 점령된 지붕에서는 붉고 검은 형형색색의 깃발들이 계속 비통한 발레를 추고 있었다. 광장은 진짜 장터였다. 원수 이곡에서, 곰곡에서 기타 연주자, 구경꾼들, 다소 위장된 앰뷸런스들, 슬로건들이 벽을 뒤덮었다. 극장 아래층에는 게솔린, 수류탄, 휘발유, 유탄, 그리고 여전히 관계부처로부터는 아무 신호도 없다. 완전한 침묵. 나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었다.
신경이 곤두섰다. 나는 역겹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성실한 학생들과 더욱 조직적으로 보이는 극단파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소대별로 교대를 하고 밖으로 나가는 분대는 다른 곳에서 명령을 받는 모양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외국으로 갈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하긴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던가. 선동문자들은 줄곧 무질서를 만드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잠입해 들어왔다. 그들은 학생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드골이 루마니아에서 돌아와 말했다. 개혁 좋소. 그러나 난장판은 안 돼요. 혁명운동위원회가 장소를 점령하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적지 않은 배우들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사방에서 배신감을 느낄 뿐 아무 쪽에도 가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단지 학생들, 진정한 학생들만이 우리를 감동시켰다. 그들도 꼭 우리만큼 배반당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배우들, 기술자들, 관리자들을 소집했다. 나는 그들도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느꼈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3가지 목적에 응해야 한다. 1. 건물과 우리 기재를 보호한다. 2. 피를 쏟지 않기 위해서 정식 대결을 피한다. 3. 직업적인 면에서 일치감을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무질서와 침묵과 버림 속에 4-5일이 지났다. 우리는 드디어 철막을 내리고 기계장치를 깨는 데 성공했다. 이리하여 무대에서 사람들을 제거시켰다. 모든 배우, 기술자, 고용인들이 24시간 내내 감시 임무를 나갔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들은 작업도구를 보호했다. 거의 일주일 전부터 발언이 논스톱으로 흘렀다. 7 곱하기 24, 168시간 동안의 발언. 89시간 동안 전투하고 68시간 동안 발언했다는 누군가의 계산이다. 5월 21일 드디어 관계부처에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장소에서 떠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그 명령은 언어도도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오후에는 복종했다. 그러나 거의 동물적인 반응으로 우리는 22시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 우리의 의상과 소도구와 직업생활을 보호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누군들 상상할 수 있겠는가. 5월 22일 나시온극장 최고회의는 시즌을 연기했다. 말도 안 되지 않는가. 그러나 실제 이것이 첫 징조였다. 생도미니크가의 문예국에 소환되어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장관께서는 당신 책임 하에 프랑스 전력회사에 촉구해서 전기를 끊어달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전화도 끊어서 모든 통화를 중단시키랍니다. 그럼 유혈 사태는, 건물은, 사상자들은 그것도 내 책임 하에?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분기 충천에서 습관대로 내 자신을 자제하지 못하고 부언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난 누가 시킨다고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오. 나는 거절하겠어. 그리고 분노를 금할 수 없어. 다시 말해보시죠. 나는 거절하겠어. 그리고 분노를 금할 수 없어. 그 다음날 5월 23일 피가로지를 펼치자 장 루이 바로 그의 장관에게 비난당하다라는 기사에 말로의 비서실장이 받아 쓴 간결한 메모가 실려 있었다. 그 정도는 예고해 줄 수 있었을 텐데. 5월 24일 피가로는 내 대답을 실었다. 나는 그 전날 수상에게서 그 사실을 예고하는 배려를 취했다. 내 대답은 드골의 말을 받아서 한 것이다. 개혁, 좋소. 그러나 난장판은 안 돼요. 나는 대답했다. 봉사, 좋소. 그러나 종노릇은 실소. 뿐만 아니라 나는 노예가 아닌 것이다. 이후엔 둘 중 하나의 가능성만 남은 것이다. 문화성이 그의 비난을 취소하거나 혹은 나를 파직하는 것이었다. 나는 세 번째의 가능성, 즉 침묵, 공허,
무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결국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앙드레 말로의 침묵은 요지부동했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진짜 고문이었다. 나는 그 침묵이 깨지기를 예상했으나 그러나 아무 기색도 없었다. 계속 우린 기제를 지켰다. 이제는 더 이상 누가 학생인지, 극좌파인지, 극우파인지, 경찰인지 알 수가 없었다. 복도, 의상실, 객석 지붕 위로 매일 거의 8명 내지 10,000명이 돌아다녔다. 그리고 여전히 발언이 뒹굴었다. 지옥 같은 인상이었다. 막들이 약탈당했다. 소도구 창고, 투구, 칼, 창이 부서지고 털렸다.